오늘은 최악의 독재자 김일성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마지막 쿠데타 8월 종파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집단화되어 있는 감시체제를 가진 국가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상호 감시체계를 가진 국가는 유례가 없을 정도이죠. 자칭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자처하는 국가에서 마치 왕정을 보는 듯한 지도자 3대 세습 또한 유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참석한 회의에서 건성으로 박수를 치고 졸았다는 이유만으로 숙청당하는가 하면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고모부인 장성택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처형시키죠.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데 방해되는 인물이라면 자신의 이복형인 김정남이라도 암살시켜버립니다. 대외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미 북한 내에 수많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것이 위성사진과 탈북자들을 통해 낱낱이 밝혀졌죠. 나치의 히틀러나 굴라크를 운영했던 소련의 스탈린과 동급이거나 이미 그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반인들도 이미 아우지탄광이나 유덕 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이야기를 잘 알 정도로 참혹한 북한의 실상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워낙 빡세게 관리를 하다 보니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반항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특히 김일성은 북한 사회에서 신과 동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김일성에게 정면으로 도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56년 8월에 일어난 8월 종파 사건이죠. 동시에 이 사건을 계기로 김일성은 반대파들을 전부 제거하고 절대 권력 독재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북한 정치는 김씨 일가의 측근들이나 주체 사상을 신봉하며 김씨 일가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치뿐만이 아니라 북한에서 살아가려면 김씨 일가에 충성해야 하죠. 하지만 초기 북한의 정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치를 구성하는 다양한 파벌이 존재했죠. 사실 김일성과 김일성 세력은 북한 초기에는 그렇게 권력이 절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선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에서 활동했던 좌익 독립운동가들 세력, 중국 공산당계, 소련계 공산주의자 세력들보다 열세였죠. 6.25 전쟁 이전까지 남한에서 남노당 활동으로 명망을 쌓은 박헌영의 세력이 훨씬 컸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남노당계 세력은 정예당원 10만회, 자칭 반개조직까지 합치면 100만에 달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세력이 강했죠. 그러면 어떻게 김일성은 북한의 최고 권력자까지 오르게 되었던 걸까요? 이는 당시 스탈린의 소련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김일성을 내세웠기 때문이죠. 물론 허가일 등의 소련파 출신들도 있었지만 주로 소련에서 활동해서 북한에서는 인지도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당시 일본 순사 7명과 일본 민간인 2명을 죽였던 보천보 전투로 꽤 유명했죠. 아군은 25명이 죽고 700명이 체포되는 등 실제 성과와 비교하면 과도하게 과장된 언론 보도이기는 했지만요. 소련은 이러한 김일성을 북한 지도자가 되는데 도와주고 이용해 북한 정치에 간섭할 생각이었습니다. 박헌영도 이때 거론되었으나 엘리트라는 이유로 소련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배제되었죠. 김일성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대신에 우리 민족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죄라 할 수 있는 최악의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북한의 지도부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죠. 초반에 우세였던 전세는 미국과 유엔군의 지원, 그리고 사기가 오른 한국군의 활약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이때 김일성은 중국으로 망명할 계획까지 세웠지만 중국의 도움으로 휴전하는 것으로 상황을 끝냈죠. 전쟁을 승리로 끝내지 못한 김일성의 입지는 무척 약해졌습니다. 김일성은 약해진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박헌영 등 남노당 인사들을 간첩 혐의로 처형시켰죠. 당연하지만 김일성과는 다른 파벌의 인사들은 김일성의 처형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개인 숭배와 정적 숙청, 그리고 김일성을 최고 지도자로 만드는데 일조한 스탈린도 사망하게 되죠. 소련은 니키타 후르쇼프가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후르쇼프는 스탈린의 신격화와 개인 숭배를 비판하고 정치 형태도 집단 지도체제로 개혁을 했죠. 자본주의 세력과도 관계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바뀌면서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도 변화를 맞이하죠. 동유럽 불가리아 같은 경우 후르쇼프의 지원을 받은 반대파가 신격화를 시도한 독재자 발코 체르벤코프를 실각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정치인들도 영감을 받았습니다. 김일성이 계속해서 신격화와 개인 숭배를 내세우는 것은 공산주의 이론상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전후 복구에서 김일성과 김일성계인 만주파벌은 중공업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파벌들은 인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경공업 개발 위주로 산업을 복구하고자 했죠. 노선의 차이와 시대의 변화,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김일성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반대파들은 연합해서 김일성을 쫓아내기로 합니다. 소련과 중국에서도 은연중에 김일성 반대파들을 부추기고 도와주었죠. 반대파들은 1956년 6월 김일성이 장기간 소련과 동유럽 순방을 위해 평양을 비웠을 때 한국으로 치면 의회격인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을 실각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명망이 높았던 최용건에게 발각되고 말죠. 김일성 반대파인 소련파와 연안파들은 최용건을 자기 파벌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최윤건은 같이 만주에서 빨치산 활동을 했던 김일성에게 붙어버리죠. 하지만 최윤건 한 명 빠졌다고 계획을 물을 수는 없으니 그대로 실행합니다. 반대파는 중국 공산당 계열과 가까운 연안파의 김두봉, 최창익, 윤공음, 이상조와 소련파의 박창욱, 김승화 등이 필두로 중앙당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실수를 하고 맙니다. 연안파의 윤공음이 김일성의 개인 숭배에 대해 비판한 것이 아닌 명망이 높았던 최윤건과 김일성과 함께한 빨치산들에 대해 비판을 한 것이죠. 최윤건 측에서는 김일성을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을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명망이 높았던 인물들을 비판하니 상황이 김일성 반대파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윤공음은 연설 도중 단상에서 내려오게 되었죠. 그리고 물밑에서 도와주기로 했던 소련이나 중국이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시기에 공산주의권이었던 헝가리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중국과 소련이 대립하게 되면서 서로 북한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었기 때문이죠. 연안파의 윤공음은 중국으로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중국과 소련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사건에 연루된 김일성 반대파의 출당 조치를 취소하고 다시 복권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일성은 일시적으로 반대파들의 출당 조치를 취소하기는 하지만 다시 복권시키지는 않았죠. 오히려 반대파들을 종파주의자들로 몰아 대대적으로 숙청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대립이 중소결렬까지 이어지자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접근해 중국을 지지했고 반대파들을 보호해주고 있던 중국 인민군 철수를 요청했죠. 김일성이 북한을 장악했다고 생각한 중국은 요청을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방어막까지 잃은 반대파들은 완전히 힘을 잃게 되었죠. 이때부터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주장이 변질되어서 김일성을 신격화시키는 주체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북한도 나름의 정치적인 견제도 있었고 체제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여행과 이동도 가능했죠. 하지만 8월 종파 사건 이후 반대파가 숙청되고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에 연관되었던 반대파 인물들은 모두 숙청당했습니다. 연관되지 않았더라도 반대파였다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처형당해 목숨을 잃었죠. 심지어 연좌제까지 적용해 반대파들의 친인척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갔습니다. 거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숙청되었고 8만이 넘는 사람들이 숙청을 피해 중국이나 소련 등으로 망명길에 올랐죠. 역사에는 만일이라는 가정은 없지만 8월 종파 사건이 성공했다면 북한은 오늘날 3대 세습 왕정이라는 막장 국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90년대 사회주의권이 몰락했을 때 같이 몰락해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통일을 이룩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더라도 베트남과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베트남처럼 여전히 정치적인 자유는 없을 수도 있죠. 그래도 지금처럼 자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면서 인민들을 최빈곤층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남북한이 극단적으로 대립하지 않았을 확률도 크죠. 북한 내에 우리가 모르는 민주주의 운동이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알려진 김씨 일가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과 저항은 여기에서 끊기게 됩니다. 최악의 독재자 김일성에게 전면으로 도전하다. 북한의 마지막 쿠데타 8월 종파 사건,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